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 시험 14회 운송 서비스 편입니다. 문제풀이 기본 편이 오늘로써 종강이 됩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고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비스는 첫째, 무형성, 형태가 보이지 않죠? 동시성,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 소비자에게 도달한 즉시 소비되어 재고가 없는 대신 반품도 안 되고 재수리하여 제공할 수 없다. 한 번 서비스는 나가면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죠. 3번 인적 의존성, 사람에 의존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큼이나 그 서비스의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획일화되기 어렵고 이질성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성, 제공되면서 즉시 사라집니다.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바로 즉시 그 서비스는 사라진다. 그래서 무형적이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적이며 제공되면서 즉시 사라지는 즉시 소멸성입니다. 다음에 무소유권입니다. 서비스는 누구나 누릴 수는 있지만 향유할 수 있죠.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서비스는 한 번 제공되면 공통으로 향유되고 그리고 없어집니다. 변동성입니다. 아침에 뭐 붐비는 시간대라든가 요일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뭐 물건을 싣든 사람을 태우든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양성입니다.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도 승객의 요구만큼이나 다양하고요. 감정의 변화 등에 따라 평가도 주관적이고 일관될 수 없다. 그래서 표준화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문제입니다. 1번 고객 서비스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화물 자동차를 하지만 물론 실어진 것은 화물의 운송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운송의 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는 무형성, 그 다음에 소멸성, 즉시 없어진다는 거죠. 무소유성, 획일성, 획일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질성이 이라야 맞죠. 왜냐하면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획일성이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그렇죠? 운전 기사님마다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인적 의존성에 의해서 획일화될 수 없고 다양하다, 이질적이다 또는 다양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건 풀어보죠. 고객 서비스의 특징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서비스의 소멸성. 그런데 서비스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소멸된다. 이건 틀렸죠. 그죠? 왜 어디가 틀렸습니까? 즉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즉시 서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소멸성.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서비스의 무형성.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의 동시성.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 서비스의 무소유성. 누릴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다. 네. 3번입니다.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 생산되어 사람에게 제공되므로 똑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은 서비스의 어떤 특징 때문인가 그랬습니다. 서비스의 어떤 특징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질성이죠. 인적 의존성. 그 사람이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야. 동일한 기계에서 계속 찍어내니까 똑같은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A라는 기사와 B라는 기사, C라는 기사가 다 성격이 다르고 그날 컨디션도 다르고 그날 뭐 기분이라든가 업된 사람도 있고 다 나가는 서비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질성이며 인적 의존성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3요소가 아닌 것은
이 이미지 3요소는 전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는 것이지 복장은 일단 제껴둬야 합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 음성 관리, 표정 관리 이것은 이미지 3요소입니다. 그러나 복장은 일단은 이미지 3요소는 아닙니다. 5번입니다. 올바른 인사법에서 정중한 인사는 그랬습니다. 정중한 인사, 따뜻한 인사 몇 도입니까? 머리와 상체 인사 각도가 45도입니다. 15도는 가벼운 인사입니다. 30도는 보통의 인사입니다. 중후하고 정중한 인사는 45도입니다. 넘어갑니다. 직업관입니다. 직업의 의미. 직업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소득을 얻어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의미가 가장 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혼자만 살 수는 없죠. 사회에 나가서 직장관계 속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고 직업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서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사회적 의미입니다. 직업이 주는. 그 다음 심리적 의미입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정열을 쏟아서 일할 수 있는 곳 심리적 의미. 이런 곳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 의미다. 다음은 바람직한 직업관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관이 바람직합니다. 돈 많이 주는 거 쫓아다니고 이런 것보다 분명히 자기가 느끼는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 직업관,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직업관, 그 다음에는 미래지향적 전문 능력 중심의 직업관.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남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직업관. 또는 나는 사회에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겠다. 이런 직업관. 내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직업관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직업의 의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조금 전에 봤죠? 사회적 의미, 경제적 의미, 심리적 의미. 그런데 뭐 하나가 아닌 거 있죠? 네. 인간적 의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가 직업의 의미의 3요소입니다. 직업 의미의 3구성 요소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의미이다. 7번입니다. 직업은 삶의 보람과 자기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정성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정의할 때 이는 직업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가 그랬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오는 거 있죠? 정성, 정열, 정열, 쏟고 소명의식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심리적이죠. 심리적 의미입니다.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것, 정열을 쏟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요? 심리적 의미.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에서 인명구조, 관할 경찰서 등의 신고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인명구조 해야 되고 경찰서 신고해야 합니다. 2번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형사처벌 접수 시 먼저 임의로 처리하는 회사에 사후 보고한다. 안 됩니다. 반드시 회사에 먼저 보고를 해서 회사가 대응하게 해줘야죠. 왜냐하면 기사가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그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 불이익을 나 혼자서 다 마무리해버리고서 나중에 회사는 모르고 있다가 행정처분이 형사처벌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때 즉시 보고해야지 다 처리하고 사후 보고하는 건 안 된다. 예. 회사 손실과 직결되는 보상 업무는 일반적으로 수행이 그렇죠? 기사선에서 불가능하게 되죠. 회사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사고의 임의 처리는 불가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거짓 없이 정확하게 회사에 보고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사후 보고는 불가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화물 집화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두 개 이상의 화물은 반드시 분리해서 집화한다. 맞습니다. 책임 배달 지역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24시간 이내에 배달할 곳, 48시간 이내에 배달할 곳들을 고려해서 그렇죠. 물건을 집화해야겠죠. 취급 제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접수한 다음에 회사에 문의하여 처리한다. 취급 제한 물품은 처음부터 정중히 거절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 사장님이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가져가세요. 이러면 서로 불편해서 안 되죠. 취급 제한 물품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절해야 합니다. 운송장의 도착 지난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터미널에서 오분류를 방지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기재 자체가 희미하다든가 그 혼란스럽게 기재했다. 못 알아먹고 딴 데로 가버렸다. 그럼 어려워지죠. 답은 3번으로 취급 제한 물품은 정중히 처음부터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급 제한 물품은 그 취지를 알리고 이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정중하게 집파를 거절해야 합니다. 물류의 개념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제2의 이윤원이다. 제2의 이윤원이다.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는데 제3의 이윤원입니다. 3번 최근 물류는 단순히 장소적 이동을 의미하는 운송의 개념에서 나아가서 자재 조달, 폐기 회수 등에 이르기까지 총괄적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냥 단순히 주는 것만 아니라 반송도 맡아주고 심지어는 뭡니까 음, 뭐 분점 같은 곳에 그 재고 관리까지도 왜냐하면 전산 시스템을 자기들이 운영할 경우에요. 그래서 재고 관리까지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 컨설팅까지 해주는 거 이런 개념으로 물류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물류 기능에는 운송 기능, 포장 기능, 보관 기능, 하역 기능, 정보 기능, 바로 정보 기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물류에 대한 모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어느 지점에 그 어떤 물품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류 시스템으로서 그 재고 관리까지도 파악하게 되는 이러한 정보 기능까지가 지금 물류 기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기업은 많이 팔아야 합니다. 매출 증대. 그 다음에 많이만 팔면 뭐예요? 원가 절감을 해야겠죠. 파는데 하나 남은 것 없다 문제가 되죠. 매출 증대, 원가 증가, 원가 절감. 그 다음에 물류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이. 그래서 제3의 이윤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1의 이윤원은요. 매출 증대. 제2의 이윤원은요. 원가 절감. 제3의 이윤원은요. 물류비용 절감. 그래서 예, 물류비용 절감은 뭐라? 제2의 이윤원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제3의 이윤원이다. 이렇게 해야 많다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물류에 관한 기본법은 확 찍어버리고 갑시다. 물류정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류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음 중 물류의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답을 바로 그냥 찍고 들어갑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경영정보 시스템 단계. 이 단계는 1970년대의 단계입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단계. 이 단계는 1980년대의 단계입니다. 공급망 관리 단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류가 이제는 전산이 되면서 지점이나 분점이나 자기의 거래처들의 재고 관리까지 해버리는 단계로 가는 이러한 단계. 이게 공급망 관리 단계예요. 이것은 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엄밀하게는 이게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인데 그냥 알기 쉽게 70년, 80년
90년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단계에서 전사적 자원관리 단계로 간 다음에 공급망 관리 단계로 갔다. 네, 경전공이네요. 그렇게 알아두시죠. 그렇죠? 경영정보 시스템 단계 70년대, 전사적 자원관리 단계 80년대, 공급망 관리 90년대. 13번입니다. 다음 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공급자, 유통채널, 소매업자, 고객 등과 관련된 물자 및 정보 흐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공급망 관리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물건 실어주는 게 아니라 소매업자, 고객, 그래가지고 관련된 물자 및 모든 정보 흐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가면 이것은 뭡니까? 공급망 관리. 14번입니다. 기업의 물류 활동을 주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주 활동에 속하는 것은 그냥 탁 찍고 갈 테니까 그냥 눈두장 팍 찍어 두셔야 돼요. 재고 관리예요. 왜 재고 관리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물류의 주 활동은 첫째 주문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운송해줘요. 배송하죠. 수송. 그 다음에 재고 얼마나 남았나 알아야겠죠. 주문 들어오고 물건 배달해주고 재고 관리하고 주문 들어오고 운송하고 재고 관리하고 이것이 물류의 주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 관리까지가 물류의 주 활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냥 물건 주는 것만이 물류 활동은 아니다. 주문 받아서 물건 보내주고 배송하고 재고 관리까지가 주 활동이다. 그럼 나머지는요. 전부 지원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기 전에 보관해 놓고 자재 관리하고 구매, 포장, 생산량과 생산 일정 맞추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류 활동으로 볼 때는 보조란 말이에요. 물류 활동으로 볼 때 주 활동은 주문받아서 보내주고 재고 관리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사내에 두었던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류는 자회사. 우선 답부터 찍어버리면 제2자 물류예요. 자, 기업이 자기 자체 사내에 물류 부서를 두고 물류를 담당하면 일자예요, 일자. 일자라는 게 뭐 자기죠. 일촌이니까. 기업이 물류 회사를 따로 분류해 가지고 자회사로 아들 회사로 물류 회사를 분류해서 여기다 물류를 다 맡겼어요. 이것을 이자 아들이에요, 이건.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안 하고 물류를 전문 물류 회사 제3자 얘한테 제3자인 전문 물류 회사한테 맡겨버렸어요. 물류는 다. 이거를 제3자 물류 이렇게 말해요. 이 3자 물류한테 야 니들이 시스템이나 이런 전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우리 그 컨설팅까지 해줘.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컨설팅까지 맡겨버렸어요. 재고 관리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우리 그 만들고 팔기도 지금 바빠 죽겠으니까 니들이 그러면 뭐 있겠어요. 모든 지점이나 그 분점들에서 물건 파는 거 그 뭡니까 나갈 때마다 영수증 찍고 할 때마다 그것을 자기네 그 전산 시스템으로 받는다면 이 재고 관리를 이 회사가 할 수 있겠죠. 물류 회사가 그러면서 뭐 컨설팅도 하고 이제 이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 물류 회사한테 물류만이 아니라 컨설팅까지 맡겨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제4자 물류. 이를 봐서 제4자 물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한 것은 물류 조직을 분리해서 뭘 뒀다는 거예요? 자회사를 뒀다. 자회사 뒀으니까 이자 물류죠. 예, 이자 물류입니다. 제1자 물류는 자기 사내에 물류 부서를 둔 경우고 제3자 물류는 외부 전문 물류 회사에다가 주는 경우고 아웃소싱하는 거고 제4자 물류는 3자 물류 기능에 컨설팅 업무가 플러스된 거. 예. 아웃소싱하는 그 외부 전문 물류 회사에다가 컨설팅까지 주는 거. 이걸 4자 물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음 중 택배 운송의 일괄 운송 취급 화물의 무게 한도는 몇 킬로냐 그랬어요. 예, 답부터 먼저 찍어버릴게요. 30kg예요. 택배 운송의 일괄 운송 취급 화물의 무게 한도는 30kg다.
네, 30km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 문제 풀이 기본 과정을